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세법상 의무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거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신고는 뭐라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한 10분 됐나요? 신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어디에다가 제출한다?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납부는 어디 가서 한다? 은행 가서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신고하고 납부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동시에 할까? 아니면은 시차가 있을까? 당연히 시차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납부서가 나오고 납부서를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납부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납부서가 없으면 납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는 신고를 안 하면 납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신고는 했어요. 그러면 납부서를 받았겠죠? 근데 은행을 안 가요. 뭘 안 한 거예요?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벌금이 동일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 쪽에 붙는 가산세와 납부 쪽에 붙는 가산세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랬을 때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무슨 가산세라고 하느냐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갖고, 신고를 했지만은 적게 신고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 뭘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대요. 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신고라 그래요. 무신고. 자, 그다음에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이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과소신고라 그래요. 그러면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누가 더 나쁜 놈? 무신고가. 그래서 무신고가 좀 더 비싸고 과소신고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무신고가 몇 프로? 20%가 붙어요. 과소신고가 몇 프로가 붙고 10%가 붙습니다. 다만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이라 그래서 40%가 붙어요. 사기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적게 납부했습니다. 이때는 납부는 신고처럼 두 개로 나누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납부. 납부는 했는데 적게 납부했다. 과소납부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이건 묶어서. 네. 그리고 이건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 형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10만 분의 20씩 계산합니다. 즉 0.02%예요. 0.02%.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3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가산세 종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자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0은 무슨 가산세예요?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100분의 20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근데 부정자가 붙으면 둘 다 몇입니까? 4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습니다. 시험지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가산율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10%, 20%, 40%, 10만 분의 22.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0.02%거든요. 하루에 0.02%예요. 그러면 복리계산 같은 거 하지 말고 10일 지났다. 그러면 몇 프로가 붙어요? 0.2%가 붙습니다. 그러면 100일이 지나면 2.2%가 붙습니다. 그러면 1000일이 지나면
22%가 붙습니다. 결국에는요. 3년에 22%예요. 1000일이면 3년이니까 약 3년 정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1년에 약 7% 정도 된다는 소리죠. 대충 계산해보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1년은 12달이니까 12개월이니까 한 달이면 1%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자, 법정기한까지 이때가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이때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1억을. 그리고 나서 100일 만에 고지서가 와요. 100일 만에. 그러면은 이 고지서에는 일단 취득세 얼마? 취득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에, 그죠? 무신고 가산세가 1억에 20%인 2천만 원이 따라 붙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억에 100일이 지났으니까 몇 프로? 100일이 지났으니까 아까 2.2%. 2.2%. 그럼 얼마 나오겠죠? 그죠? 220만 원 나오겠죠? 자, 220만 원. 그러면 합의 1억 2,220만 원의 고지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무신고가 훨씬 비싸죠? 무신고가. 왜 이쪽이 훨씬 더 비쌀까? 둘 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신고 쪽의 가산세가 훨씬 더 비쌀까? 신고 쪽 가산세는 그냥 20%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납부 쪽에 붙는 가산세는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2%씩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일 지나면 0.02%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0.66%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 후에 내도 0.66%, 1%가 채 안 붙어요. 근데 신고서 제출 안 하면 바로 몇 프로 붙어요? 20%가 붙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납부는 뭘로 내는 거예요? 돈으로 내잖아요. 넌센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죠. 돈이 없어서 그러겠죠? 돈이 없는 건 죄다 아니다. 제발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좀 세상을 좀 아름답게 좀 생각을 하시자고요. 세상을. 네.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고 정상적인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인정해 주겠다고요. 당신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은 이해해 줄게요.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내세요. 굳이 막 뭐 대출 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자금이 생길 수 있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너무 늦지만 말고 막 3년, 4년 이렇게 늦어지면 쌓이는 게 많으니까 가산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만 않는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크게 부담 안 될 겁니다. 그래봤자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붙으니까 세 달 정도 되더라도. 근데 신고서 제출은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돈 드는 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글자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숫자랑 글자만 적으면 되죠? 이걸 안 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괘씸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돈도 안 드는 신고를 안 했다? 이건 규제가 심한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세금 신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나한테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뭐는 하시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신고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2천만 원 안 내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종이 하나 적어서 내는데 2천만 원 아낄 수 있다면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실무상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면 소득세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소득세인데 내가 생활비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상으로는 세금이 나와요. 그래도 뭐는 해놓으시라고요? 신고는 해놓으시라고요. 그래야 가산세가 안 붙는 거지. 그냥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신고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일단 얘가 붙고 들어간다니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고는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 종류는 10%짜리, 20%짜리, 40%짜리, 그 다음에 10만 분의 22가 있더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지에서 예를 들어서 30%짜리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네? 그래요. 그냥 틀린 거예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두 개 더한다. 이딴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30% 나오면 그냥 틀린 거라고요. 여기 없는 숫자가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낼 거예요. 가산세 문제인데 이 숫자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앞에 문장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틀린 문장인 거예요. 가산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사기 부정자가 나와야 돼요. 자, 문제를 풀었는데 이 숫자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는요. 앞에는 적게 신고라고 나와야 돼요. 과소신고나 적게 신고. 적게 납부가 아니고. 그리고 사기나 부정자는 없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이렇게 지문을 줍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문을 주면서 20%를 줘요. 그러면은 그래 무신고가 20%니까 안 했네? 여기만 봐요. 안 했네? 이것만 봐요. 이걸 안 보고 이 글자를. 내가 안 한 게 신고인지 납부인지에 따라서 가산율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붙는 지금 가산세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몇 개 붙어요? 2개 붙어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플러스 납부지연 가산세. 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만큼만 냈어요. 그러면 적게 납부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과소신고 가산세 플러스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참고로 자, 이렇게 가산세까지 붙여서 뭘 보냈어요? 고지서를 보냈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죠? 이때도 이자가 붙어요. 이때부터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거 없어요. 이때부터는. 왜?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 나는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뭔만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만. 그때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고지서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셔서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을 건데 재산세 고지서 올해 받으신 거 그거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확인해 보셨어요? 제발 들고 다니세요. 그거 재산세 고지서 들고 다니세요.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고지서 보면 납기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2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납기 내, 또 하나는 납기 후. 이렇게 딱 2개 나와요. 납기 내하고 납기 후하고 정확히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한 달 차이 나요. 한 달. 딱 한 달이에요. 납기 내가 7월 31일이잖아요. 납기 후는 정확히 8월 31일로 돼 있어요. 납기 내가 9월 30일로 돼 있죠. 납기 후는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딱 한 달 차이인데 2개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 정확히 3%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3%가. 여기에. 교재안 안 나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히 3% 차이 나요. 이건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3% 차이 나고 납기 후까지도 안 내요.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10만 불에 22씩 붙어요.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여기만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산세는 10%, 20%, 40%, 그 다음에 10만 분의 22. 정리됐죠? 네,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까지 여러분들 내용 정리했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3%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적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강의 노트로 해서 교재 출간한다 그랬어요. 네. 지금 당장은 이게 출간이 안 돼요. 개정된 내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지금 출간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 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 교재 제가 읽어드리면서 계속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론서 플러스 강의 노트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이론서 교재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거고, 그렇게 체크하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이론서는 가제본입니다. 지금 전체 교재 아니에요. 이렇게 얇을 리가 없죠. 이론서가. 왜냐면 지금 뒤에 보시면은요, 맨 뒤에 보시면 취득세에서 끝났습니다. 재산세에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네. 재산세까지 합쳐서 약 한 9문제. 네. 이게 9문제짜리네요. 이게. 소득세가 약 6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6문제에서 7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론서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요만큼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두께만큼. 하나 더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이제 요 내용은 나중에 따로 출간을 할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확정이 되는 절차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확정됐으면 이제 이걸 뭐 하셔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소멸. 자, 그때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 여러분들 교재는 34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죠. 자, 납세무 소멸 사유 5개.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서 완성했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납세무가 소멸이 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세금 내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납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충당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당. 충당. 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찍어봐요. 자, 여러분들 아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가 하나 있냐면 볼게요. 정부가 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 있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 또는 경정.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응? 아니요. 네? 방금 뭐라고요? 그렇죠. 과대신고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과대신고가. 없죠? 자, 무슨 말일까요? 세금 많이 냈대요. 세금 많이 내면 정부는 뭘 돌려줘요? 아무것도 안 써놨는데. 세금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법에서 딱 요렇게 계산해서 요만큼만 세금 내세요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가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긴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일일이 확인하고 찾는 게 귀찮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실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을 모르면 여기에다가 1억만 적으면 되는데 본인이 모르고 공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건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들을 잡아내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내거나 적게 냈을 때지 많이 내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세법상 아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잘못인 거지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법은 그래요. 그래서 법이 되게 웃긴 게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놨다고요? 징수권자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징수권자가 적게 받으면 잡아내겠지만 많이 받으면 징수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많이 낸 사실을요. 많이 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돌려받아야 되죠? 그랬을 때 돌려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확인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한 다음에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환급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급이 발생했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죠. 니들이 그렇게 돈 다 빼먹으면서 적게 낸 것들은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사람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근데 법의 문제는, 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환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환급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청 안 하면 안 돌려줘도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법률상.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을 잘 모르니까 정부에서 그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이 되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려주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뭐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그래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급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근데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낼 세금이 또 있는지를 확인해요. 거기에 채우고 나서 남으면 돌려줘요. 완전 양아치예요. 그 채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충당이라 그래요. 충당.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낸 것을 다른 세금에 채우는 것, 이걸 충당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납부를 했거나 충당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납세문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죠. 세금을 안 냈는데도 납세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취소라는 게 있고 제척기간 만료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취소의 개념을. 취소의 개념을 알게 되면 무효사유가 돼요.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이 거래는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5개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납세무는 뭐가 된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납세무 소멸 사유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얘예요. 납세자가 사망했습니다. 납세무는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신 승계됩니다. 승계.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내가 모든 걸 떠안고 갈게.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본인이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이야기해서 본인이 힘들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빚 없이 죽어야 돼요. 본인 죽으면 본인만 좋은 거예요. 대신 살아남으시면 남아있는 분들은요.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사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본인만 사라지는 거지 본인이 남겨놓은 모든 재산이나 빚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건 실무상 이야기지만 상속을 받았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속 포기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한정상속을 받거나. 그러니까 한정상속이 뭔지 아세요? 한정상속이 뭐냐면 상속인의 빚이 있잖아요.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인의 빚을 갚고 남은 것만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한정상속은.
아시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돼요. 다. 근데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그 빚을 청산을 해주고 남은 것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상속 포기는 아예 포기를 하는 거고, 근데 상속 포기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속 포기는 본인만 하시면 안 돼요.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분이 사망을 하셨고, 갑이 빚을 남겼다. 빚만 남겼다. 그러면 갑의 배우자분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분은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분이 일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요 사망하신 분의 빚은 누구한테 떨어져요? 자녀한테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도 같이 상속 포기를 시켜놔야 된다고요. 자녀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시면 되고, 상속 포기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지금 기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느냐면, 옛날에는 상속, 즉 사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신청하시면 됐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 빚이 있는 걸 안 날로부터예요.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35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였죠? 이 두 개. 이 두 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게 34회 때 출제가 됐었고, 이게 35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이 두 개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34회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았었죠. 그래서 올해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저한테 설명 다 들었을 건데, 요게 한번 나오면 얘가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30회가 넘어가면서 이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내년에도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세무 공무원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가권하고 징수권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한테만. 그러니까 부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가라는 말이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부가라 그래요. 결정 또는 경정을 부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부과라 그래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걷는 걸 뭐라 그래요? 징수라고 합니다. 징수. 문제는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가권. 그래서 내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 이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세무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쟁이가 되려면은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거래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래가 있어야 내가 빚쟁이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국가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샀을 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순간에 국가로부터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빚을 국가가 정하는 것을 부가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는 네가 이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았어도 너는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권리를 부여를 해버린 거죠. 거의 양아치급이에요, 이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야, 돈 내. 그러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그죠? 딱 봐도 양아치죠? 안 그래요? 아니, 지나가는데 모르는 놈이 갑자기 와서 야, 나 돈 줘. 그러면은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는 그 권리를 줬다고요. 국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무슨 권리예요? 부가권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럽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야, 돈 줘. 그랬더니 제가 이래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나 못 줘. 그랬더니요. 갑자기 제 가방이고 뭐고 다 털어가 버립니다. 그게 징수권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켰는데, 자, 보죠.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권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부과권이라고 하고,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행사 가능 기간이.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척기간. 근데 이 제척기간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면 이걸 하지 말게 돼 있어요. 이걸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이걸 못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나한테 안 온다는 소리예요? 고지서가 나한테 안 온다는 소리예요. 나한테 어차피 청구서가 안 오면 나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 납세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으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사실을 확인을 해서 나중에 뭐해서 결정해서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먼저 통지서부터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 제가 통지서를 하나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결정 통지서라고 하나 온 거예요. 그러면 결정 통지서가 왔다. 이 말은 세금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나한테 지금 보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제가 옛날에 소득 활동을 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걸 세금을 안 내서 이번에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세금 계산해서 조만간 저한테 5천만 원의 고지서를 보낼 거래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12년 전에 알바한 게 하나 있어요. 12년 전에. 근데 그때 내가 소득세 신고 안 했다고 이번에 통지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2년 전에 내가 알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12년 전에 알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정통지서가 온 거예요. 알바한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서 이번에 계산을 해서 그러면 12년치 가산세까지 다 더해서 5천만 원의 고지서를 곧 보낼 예정이라고 예정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2년 전에 알바한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이의 신청할 거예요? 일 안 했다고. 그게 맞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하라 그래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과거를 증명합니까?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권리냐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라고 쳐요. 봤더니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일진입니다. 그러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세금 때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너 옛날에 이거 했다고 지금 우리는 확인이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한테 20억 세금 때릴 거야.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20억의 체납자가 되는 거고 그걸 안 내면요. 집이고 뭐고 다 강매시켜버립니다. 죽으란 소리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래서. 물론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된 걸 지들이 못 찾았잖아요. 자, 내가 신고 안 한 건 내 잘못 맞아요.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했으면 자기네들이 뭐 했어야 돼요? 찾아서 부과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네들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기간 제한을 안 시켜놓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발 뻗고 못 자요. 여러분들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날 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셨냐고요. 세금 제대로 다 내고 사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털어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작은 실수 하나라도 발견됩니다. 그게 20년 전의 일인지 50년 전의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발견이 되면은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99%는 다 걸려요. 이러면 안 되죠. 너무 오래된 걸 이제 와서 들춰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세금 내 라고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현행 몇 년으로 돼 있느냐면 5년, 7년, 10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 지났으면 이거 하지 마. 네 잘못이야. 정부 네 잘못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5년, 7년, 10년이 지났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라고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요게 제척기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사기나 부정이면 몇 년이냐면 10년이고 무신고가 7년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4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가권의 제척기간에서 표 있죠? 표 보시게 되면은 지방세에서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지방세 쪽 칸에서 5년, 7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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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자 제일 윗칸에 10년이 뭐예요? 사기 부정이에요. 제일 윗칸에 10년이. 그래서 10년에 동그라미 치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의 밑줄. 됐나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7년에 동그라미. 자, 7년은 뭐예요? 무신고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밑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글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나와 있죠? 요게 몇 년? 7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5년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는 뭐 과소신고, 신고를 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기 부정하고 무신고 빼고는 전부 5년짜리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다운계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까지 별말 없으니까 괜찮겠죠?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 쓰셨어요? 물어보면 3년 전에 썼대요. 3년 전에 다운계약서 썼는데 3년 동안 별말이 없었대요. 괜찮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안 괜찮습니다.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사기거든요. 네, 부정행위에 해당하니까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10년 지났으면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고 사셔도 되고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부가권을 뭐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즉,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걸 부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죠. 무신고예요.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7년입니다. 사기나 부정은 몇 년이고요? 10년입니다. 자, 무신고입니다. 과소신고입니다. 과소신고면은 정부가 경정해서 고지서 보내야 됩니다. 몇 년? 5년입니다. 사기나 부정은요? 10년입니다. 이때 5년이다, 7년이다, 10년이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산은. 그렇죠. 여기서부터. 즉,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예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척기간 기산일 나와 있죠? 제척기간 기산일에 기억본 보세요. 35페이지 제일 위에. 기억본을 보시면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은 첫 번째 줄 끝에 언제?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에 줄여서 법정기한입니다. 그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 보내라고요. 그러면 재산세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제척기간은 몇 년? 5년이죠. 5년. 언제부터? 이날부터.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5년인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지방세는요.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예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예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4년도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4년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재산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재산세는 당연히 언제 나와야 돼요? 24년도에 나와야 돼요. 24년도 분 재산세는 24년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왔어요, 올해 재산세가. 그죠?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온다? 아니다. 언제까지는? 즉
29년도 5월 31일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24년도분 재산세가.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고 그 후년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 29년도 5월 31일 지나서는요. 만약에 24년도분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건 내시면 안 돼요. 이미 제척기간이 뭐가 됐으니까.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그건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제척기간을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확인해요. 그렇게 또 너무 못 믿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확인해요. 세무공무원도 당연히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보내면 나중에 감점 받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 다 일일이 확인해요. 확인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을 놓쳐서 그냥 고지서를 보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더맨더머죠. 그죠? 그리고 둘 다 웃으면서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웃으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결정통지서라든지 경정통지서라든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먼저 고지서 오기 전에 먼저 얘부터 보내요. 옛날 것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나와야 되는 것들은 따로 이걸 안 보내요. 안 보내지만 옛날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부과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부과를 할 때는 뭐가 먼저 나오느냐면 통지서가 먼저 나와요. 항상. 그 결정통지서나 경정통지서를 받아봤을 때 5년이 안 된 거라면 무조건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5년이 지났으면 제척기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거기 담당 공무원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 부서가.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고지서 받았고 통지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 얼마 넘어가면 내는지 아세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같은 경우 얼마 넘어가면 내는지 아세요? 9억입니다. 1주택자만 12억입니다. 1주택자만. 그러니까 1주택자가 아니면 얼마 넘어가면 돼요? 9억이 넘어가면 돼요. 9억이. 근데 22년도가 있고 23년도가 있고 24년도가 있고 21년도가 있었고 근데 이분이 집이 두 채가 있었던 거예요.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이 당시 가격이 4억하고 5억이었던가?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4억인가 5억, 4억 5억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격대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근데 이번에 통지서가 나왔어요. 이번에 통지서가 나왔는데 21년도치 종합부동산세 300만 원을 내십시오 라고 통지서가 온 거예요. 통지서가.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이다, 없는 세금이다? 없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언제부터? 성립일부터 몇 년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 5년까지는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9억이 아니라 6억이었어요. 이때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시점에서는 6억이었으니까 지금 9억에서 6억을 빼면 3억이 나오잖아요. 그 3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냈었어야 돼요. 냈었어야 됐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우리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B라는 주택을 사게 되면 2주택에 걸리거든요. 2주택에 걸릴 때 이걸 산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이 집을 팔면 그냥 1주택자로 봐줘요. 1주택자로 봐주면 세금이 없어요. 이게. 근데 그걸 뭐 해야 되느냐면 신청을 했어야 돼요. 신청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걸 신청을 한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을.
그러면 3년 안에 뭐 했어야 돼요? 팔았어야 돼요. 근데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3년이.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근로자분이신데 연말정산할 때 맡기잖아요. 뭐 소득세 뭐 이런 거 맡기잖아요. 그 담당 그 세무사가 이걸 신청을 해놔버린 거예요. 종부세 안 나오게 하려고.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안 판 거였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네가 원래 일시적 2주택이 돼서 일시적 2주택이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약속한 거죠. 3년 안에 팔 거라고 약속을 하고 1주택자로 보고 계산을 해준 거였거든요. 세금 안 내게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3년치 가산세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금이. 400 얼마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가산세까지 붙어서. 이게 제척기간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요 세금이 만약에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세금 안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제척기간은. 자, 그러면 제척기간 내 결정을 했어요. 문제 없죠? 그럼 당연히 뭘 보냈을까요? 고지서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뭐 할까요? 다시 고지서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시켜버립니다. 요 과정까지 오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징수권이라 그래요. 징수권. 근데 얘를 행사를 안 합니다. 징수권을.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가.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권리들이 많은데 법에서는 그 권리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면 네 권리는 당연히 네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네가 계속 행사를 했을 때 너의 의지를 보고 네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한 걸로 봐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뭘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요 써야 내 기분이 좋죠.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안 쓰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요 먼지 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봤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쓰라고 선물을 줬는데 제가 저 구석지에 던져놓고 쓰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 나쁘고 안 쓸 거면 다시 줘. 나 가져갈 거야. 야, 너 어차피 안 쓸 거잖아. 버리는 한 있어도 내가 그냥 가져가려 하고 가져가 버릴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을요 유지를 안 해요. 그러면 소유권을 회수해 버립니다. 이게 민법 시간에 배우는 점유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건물이 내 건물인데 타인이 무단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뭐 했어야 돼요? 나가라. 아니면은 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네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는 없어. 쓰려면 돈을 내고 쓰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해야 돼. 이 권리를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준 법의 입장에서는 그래 잘하고 있어. 네 권리를 줬는데 네가 잘 쓰고 있네. 그래 그 권리 계속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겠죠? 근데 냅둬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럼 법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요 기분 더러운 거예요. 네 거라고 소유권을 줘놨는데 지 소유권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야 됐어. 너 꺼져. 이거 당신이 쓰고 있으니까 당신 소유권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세무공무원한테 뭘 줬느냐. 부가권을 줘놓고 부가했으면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아니 제가 금액은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낸대요. 그래? 그럼 강제로 가서 뺏어와. 알겠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 사람 너무 불쌍해요. 하루 종일
밥 굶고 있고요. 뭐 어쩌고 있고요. 하루 종일 울고 있고 술만 처먹고 있고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미친놈처럼 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가서 받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받아와. 아유 저 못 가겠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 너 가지 마. 너는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이 사람에 대한 징수권 네가 안 한 걸로 할 거야.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을 때? 행사하지 않았을 때.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친구랑 술 한잔 먹습니다. 자, 친구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술 한잔 먹는데 친구한테 뭐라 그러느냐. 야,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 한 잔 더 해. 그리고 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안 해요. 한 10번, 20번을 물어봤는데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물어봅니다. 그게 소멸시효예요.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네 편이 되어줄 수 있어. 근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는 안 들을 거야. 됐어.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 이게 소멸시효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대충 느낌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현행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면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5년, 10년이 있는데 자, 개념은 이래요. 제척기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제척기간은. 그래서 여기는 기간자를 써요. 시효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척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난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이제 와서는요. 들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오래된 건 서로 잊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싸울 때 제일 추접한 게 뭔지 아시죠? 옛날 일 들춰내는 거. 바꿀 수도 없는데 옛날 일 계속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면은요. 못 이겨요. 못 살아요. 결국에는. 그 친구 못 만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 옛날 일이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나도 모른 척 할게. 그냥 너 편하게 살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고지서상에 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안 내면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징수권이에요. 근데 안 보내요.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러면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냅니다. 이걸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시효라고 해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한 발 한 발.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시간적 효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소멸에 대한 시간적 효력이. 그게 다 쌓이면 뭐가 돼요? 완성된다 그래요. 소멸에 대한 시간적 효력이 완성됐다. 결국 뭐가 완성됐다? 소멸이 완성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고지서도 보내고 협박장도 보내고 안 되면 쫓아가고 재산도 강탈해 오고 경매도 넣어보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줬어요. 그걸 안 한다?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봐요. 그걸 몇 년간 지켜보느냐? 5년 또는 10년간 법에서는 지켜보겠다고요.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근데 이 기간 동안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잖아요. 더 이상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권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훨씬 좋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도 끝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네.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예전에는 서류로 넘겼거든요. 지금은 전산으로 넘기지만 옛날에는 서류로 넘기는데 그 세무 공무원들은 지방직 말고 국가직, 세무서 직원들은 유착관계 때문에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체납을 했어요. 체납을 했으면 제가 이제 여기서 다음 주면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거나 다른 세무서로 이동을 해야 돼요. 종이 한 장 빼버려요. 여러분들 자료를. 그러면 그 다음 인수인계자는요. 여러분들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이 절차를 진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한 세 바퀴 돌면 6년 지나요. 그럼 여러분들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전산 처리돼서 다 떠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안 그러면 전산을 다 다운을 시키던가.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를 완성을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까? 소멸시효를 완성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의지를 보이라고, 의지를. 무슨 의지를 보이라고요?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의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뭐 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이건 완성이 안 되고 중단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입니다. 다시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입니다. 계속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세금 안 내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고지서 와요. 그게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승계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 내 납기 후 3% 이자 붙고 납기 후부터는 10만 분의 22씩 계속 붙어 나가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계속 붙이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딱 5년간만 부과해요. 5년 지나면 더 이상 부과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대충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차이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제척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 7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5, 7, 10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년짜리와 7년짜리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 부정은 몇 년? 무신고는 몇 년?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하고 10년짜리입니다. 소멸시효는 그때 10년짜리는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척기간하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척기간은 부과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시험제 나왔을 때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부과. 그러면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고,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소멸한다. 그러면 뭘 물어보는 문제고,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때 제척기간은 5, 7, 10이고 소멸시효는요 5년, 10년이고요. 올해 35회 때 소멸시효 7년 줬어요. 소멸시효인데 7년이 나왔다고요. 그냥 틀린 거라고요. 아셨어요? 7년짜리가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시험 보신 분 중에서 그래 7년짜리는 무신고였어 이거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물어봤는데 요걸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언제부터냐?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은 당연히 언제부터?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근데 신고 의무가 없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납세무 성립일부터. 아까 그림 보여드렸었죠? 대신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냐? 여기서부터예요. 소멸시효는 여기서부터. 고지서상 무슨 기한 다음 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라고요.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 왜? 고지서가 와야 그 다음부터가 징수권이니까. 그래서 자 소멸시효는 고지서에 따른 무슨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예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과거니까 중단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지나온 거니까. 하지만 소멸시효는 미래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중단이라는 제도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다? 소멸시효에서만 나오는 제도인데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는 즉 고지서를 보냈다 그 말은 이걸 징수권을 행사했다 이 소리라고요. 했다. 아셨어요? 그러면 징수권을 행사를 했으면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 한다고요? 새로 진행한다고요. 새로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시효의 중단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에 중단된 소멸시효는 뭐 한다? 새로 진행한다고요. 새로. 그 말은 이미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징수권을 행사를 해라. 쉽게 말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게 이거잖아요.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잖아요. 외울 필요 없죠?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라고요. 즉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돈 달라고 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중단되고 이 기간이 돈 달라고 했던 또 이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날이 지나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때부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전체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소멸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용어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도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세법은 모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법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예요, 기초. 흐름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배울 때부터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나요? 네.